자, 이제 세법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처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1번 지문 지방세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가산세기 다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라고 하는 거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세목에서 가산세가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미신고 전매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고, 장부 미보존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등록 면허세에서 납부를 했을 때 이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신고 납부했을 때 작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부과가 되게 된다. 이 정도가 가산세 전부. 그 다음에 2번 지문 잘 모르겠고요. 3번 지문, 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의 담보한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이라고 해서 종부세 하고요, 재산세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세인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과세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이 29회 때가 답이 됐었죠. 그래서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을 비교했을 때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건 스토리가 이런 식에서 갑소유 X부동산에 대해서 지자체, 첫 번째 지자체가 세금 받아낼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근저당권 등을 설정을 하게 된다. 이걸 이제 담보가 있는 조세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경우 있고, 그 후에 두 번째 다른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압류해서 공매를 붙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함이 원칙인데, 이렇게 조세 채권과 관련된 이 담보가 있는 조세권보다 조세권의 관계를 따지면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이 선순위 후수자, 담보가 있는 조세권의 경우에는 후순위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보다 우선 징수를 한다. 그 정도 얘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 30일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실 것. 요 정도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우리 요약집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어.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2번 제2 아니고 제2오 이렇게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제2호 해서 제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50만 원 이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호만 기억을 하자고 그랬어요. 2번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해서 요약집이 잘못되어 있었고, 끄트머리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 있어야 돼? 제2호 있어야 돼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유상취득 중간은 보지 마시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해서 이걸 옳게 구성이 됐죠. 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거 국외 판법 공검 들어가면 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끄트머리 부과한다라는 표현 앞에 제2오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수선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과한다라는 표현, 이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어서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얘기 나오면 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 무상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5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이슈가 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 채무액 외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주 이슈 답은 이제 2번으로 뽑았고요. 특히 요거 1번 관련해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앞에 제2호 이렇게 소유자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사실상 취득의 범죄에 자, 포함되는 것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하시 이런 식의 문제. 제일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죠.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사실상 취득의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몇 개가 있었죠. 판이, 보부, 할비라고 해서 판매 비용, 이용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상 비용이라고 하는 거,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 아닌 자가 이게 포인트에서 비법인 할 때 법인 아닌 자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법인 아닌 자가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자가 요건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머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나머지 다 포함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 디귿, 비율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것. 그 다음에 판이, 보부, 할비, 비법인에서 법인 아닌 자 뒤에 볼 거 없어요. 이거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판이, 보부, 할비 해서 답은 3번으로 사실상 취득의 범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취득세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60일에 6개월이 가장 기본이었었고요. 자, 근데 미리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답 안 됩니다. 깔아주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 징수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야. 자, 첫 번째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또는 틀린 걸 보자. 우리가 이제 미신고 전매는 기본이 얼마? 100분의 80. 그래서 틀리게 구성할 때는 100분의 50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런데 이 100분의 80 중에서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보는 경우,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보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니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가 있게 되면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밑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미신고 전매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 왜? 지목 변경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가산세를 때려맞지 않는다 해서 다시 갑시다. 원칙은 100분의 80의 가산세. 다만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어떻다? 가산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지목 변경할 때 100분의 80 가산세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구성을 해버린다고요. 그냥 100분의 50, 1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숫자 바꿔치기 해서 틀리게 낼 수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답은 2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번 별 생점 안 되고 4번 지문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5번 지문, 자, 우리가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 건 나눠서 거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 자,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 답 외우도록 합니다. 첫 번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내지 않아도 되는 게 국가세 자체하고요. 묘지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이미 내버리게 되면 어떻다?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지 않았을 때 제적기간 경과돼서 나중에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제 50만 원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변경 후 가액,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 세 번째 이슈, 세율이 있었죠.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바로 1000분의 2, 0.2%.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의 1000분의 2라고 하는 거. 전세권은 전세금의 1000분의 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임차권은 차임의 1000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필적 등기상의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거든요. 채권액의 1000분의 2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옳은표요. 2번 지문이요. 자,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지자체 묘지 등에 대해서는 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유역지가에게 1000분의 2 오른편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자산 재평가 전의 과액 틀렸죠? 그래서 24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거 변경된 가액, 변경 후 가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구성이 되고 4번을 틀리게 뽑아냈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바로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만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그래서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면허세 대단히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면은 지금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해서 직접 거주하고 있다. 자,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이제 구성됐던 사례 해서 자, 일단은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이 종부세 관련해서는 주택분 종부세는 모든 문제가 공제 얘기로 다 얘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자, 기본 공제라고 해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은 당연히 기본 공제에서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재산세 과세할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상한 적용받은 후에 재산세액이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재산세율 100분의 50 범주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가감 조정이 됐으면 가감 조정된 후에 가액을 바로 기본 공제로 빼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을 때 바로 연령별 공제,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별 공제에서 60세, 그 다음에 65세, 그 다음에 70세 이렇게 해서 10%, 20%, 30%, 보유 기간 5년, 10년, 15년에서 이게 20, 40, 그 다음에 50. 그래서 중복 공제하게 되면 80%가 아니라 70%까지만 중복 공제가 된다. 이게 종부세 영역에서 주연 주택분 종부세 주연 이슈. 해서 가백 고령자세 공제금. 자, 지금 이제 61세니까 100분의 10 오른편. 재산세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일 때, 자, 600만 원 2개월의 범주에서 분납케 할 수 있다 해서 250 초과하게 되면 분납할 수 있다. 근데 500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2분의 1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어떻다 물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납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이슈가 됐던 건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쟁점이 자, 만약에 물납을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자, 바로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라고 하는 거. 1월 1일 기준 시가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물납 가액을 평가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물납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좀 어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물납을 하는 날짜를 어기면 자, 그냥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주제들 있었고요. 자, 보유기간 16년이었을 때 자,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표준 세율 가장 높은 것을 고르셔야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기억하셔야 되죠. 0.07% 적용하게 되는 게 농지,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농지, 임야, 목장 용지 0.07%, 0.2% 이염터라고 해서 염정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4% 장시리즈가 되는 거죠. 골프 장용 토지, 고급 오락 장용 토지, 골프 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 장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별장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높은 세율은 뭐가 된다? 4번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가장 낮은 세율은 뭐가 된다? 0.07%.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초과 누진 세율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된 적이 30회 때 있었죠. 그때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단일 세율을 다 제거하면은 그게 나머지가 뭐가 된다? 초과 누진 세율. 주택 관련해서 이슈가 되죠. 그래서 주택은
별장을 제외하고 주택은 기본적으로 그 주택 단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매수 계약자, 납세 의무자로 보게 되는 뒤만 쓱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외운 게 있으니까 앞쪽 읽어보려고 하시면 안 돼. 이게 세법 볼 때쯤 보면 시간은 아마 돌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려버리는 거야. 해서 하여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때는 뭐가 됩니까? 사용자가 알공학사, 알 수 없을 때 공보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하는 거 해서 2번 틀렸나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이때는 공보상 소유자 맞나요? 알 수 없을 때 공보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해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시행자가 세부지 보류주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의 종종재산 공보상 소유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가 어떻다?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됐네요. 알공확사라고 해서 알 수 없을 때 공보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논열 쟁점. 종부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5일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큰 쟁점은 안 되고 이게 보통 징수를 한다. 재산세도 5일 전까지 발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 상당액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 표준 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 기준으로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리게 구성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종부세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근데 세부담 상한 숫자는 의미가 없고 재산세 그 중에서 주택 관련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암기하셔야 돼요. 3억 6억 이렇게 해서 1.05라고 하는 거, 1.1, 1.3이라고 하는 거. 종부세 세부담 상한 못 외웁니다. 경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작년 7월 1일 날 이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세부담, 자, 종부세를 낸 적이 없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내게 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큰 주택 가격의 급등이 발생을 하거나 등등등 했을 때 세부담 상한 적용할 때 작년에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계산해서 더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3번 과세 기준 현재 보유기간 12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자, 100분의 10에 공제율 해서 이거 틀리게 뽑았나요? 해서 자, 지금요,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이제 5년, 10년, 15년에 갔을 때, 자, 지금 12년 되면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국은 종부세에게는 계속 이슈가 될 게 공제 관련,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는 공제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자, 과세 기준을 현재 만 60세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100분의 10에서 옳게 구성을 했고요. 5번, 자, 지금 주택권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주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혹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림만 해서 일단은 1번 질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이미 틀렸죠? 뭐가 나오든 간에 어떻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안 하는 게 법에서 7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다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하는 경우, 자, 2년이 된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가 된다. 해서, 자,
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일반주택은 1년 이상 거주, 해외 출국 2년 이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 나머지 거주기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할 것. 자, 지금 1년간 거주했다. 그럼 비과세가 되게 된다. 일반주택은 1년, 임대주택은 5년.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 통매매 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혼인 하면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조의 외불산 혼업봉십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내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조정 대상적 외적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3년 내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조의외불 3이었었고요. 혼인은 5년, 동거봉양은 10년. 동거봉양의 상대방 어르신은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배우자 한 명이 60세 미만이 되는 경우도 포함.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그래서 자, 일단 미등기 양도 자산 관련해서 자, 깔아주는 지문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게 되겠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본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세율은 그냥 70%. 이런 게 이제 미등기 양도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되게 될 텐데요. 일단은 가장 쉬운 거,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슷한 문제가 30회 때 어려웠던 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1번 지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저 채무액 외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는 거에서, 자, 사안 보겠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이 X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자, 1,000만 원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봅니다. 자, 정리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문제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자, 병의 입장에서는 자,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승계취득, 그 다음에 9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 무상 승계취득. 한편 갑의 입장에서 1,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 바로 양도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양도 얘기가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부 증여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우리 과거의 문제 구성되어 왔던 것이 채무 탕감이 있게 되면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몇 개 나왔던 게 거의 위자료 쪽으로 부동산을 넘겨줬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배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라고 할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양도담보권 설정하고 채무 변제 충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재산을 뺏긴 사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 그 부분은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세 가지 그만큼 빚의 탕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대응해서 자, 실소만 안 되는 경우 환지처분 채빚이 들어가면 어떻다? 그건 양도가 아니다. 해서 개념상은 채빚 부분도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 정도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상권의 양도, 자, 여기 지역권의 양도는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회용권 얘기죠. 자,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배타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회용권의 양도도 과세 대상.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자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자, 일단 필요경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도 비용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자 필요경비의 범주에 해당이 될 것인데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뭉뚱그려서 지산증은 취득가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산증은 자본적 지출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산증은
양도 비용이 보험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셔야 돼.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파트 세법이 제가 보기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수험생들이 이걸 다 읽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 법조문을 다 소화했다 한들 1분 안에 이 점을 읽는 건 완전히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취득세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할 때도 제2호 비과세상 외워가지고 그냥 쇼부 쳐버리듯이 그게 무슨 말이고 저러고 필요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가시면 돼.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그걸 이해를 해보겠다고 가당차는 짓거리예요. 가당차.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령 이해를 했다 한들 시험장에서 그 긴 지문을 읽는 것은 불능에 가까워. 끝머리 가십시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지산청 들어가야 되죠? 지연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지연은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 두 번째 질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로 나와 있네. 산입된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지금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사실이 입증되어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증명서류 수치 보관해야 되죠. 증명서류가 상식 그냥 지산증 증명서류가 없으면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세 번째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러면 지산증 없으면 어떻다?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라고 할 것. 해서 4번을 옳게 뽑았나요? 그래서 타번을 틀리게 옳았나? 다시 1번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 자 필요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포함된다 필요경비 증명서류가 나와 있구나 해서 요러면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 4번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5번 질문. 자,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된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바꿔치기 할 테고 겁나 길어서 그냥 읽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계산 문제가 한 3년에 한 문제 또는 2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건 어차피 버릴 문제니까 비우고 그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할 때 지산증이라는 것은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그래서 자, 국내에서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해서 자, 일단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두 가지 이슈로 얘기를 다 끝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사람. 이 사람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시험 지문에서는 자,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람, 국외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올려서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 치고 두 번째가 바로 추장미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국외 자산의 양도에 관한 자 양도소득세 국내 자산 관련 교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거 추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자, 이게 뭔 소리냐 했을 때 우리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국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차익을 계산한 방법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자 하는 경우가 있겠고 실거래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뭐가 있었더라? 자 추계 결정이라고 해서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왔던 것이 지산증이라고 해서 필요 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계 결정에 있어서 양도 가액하고 그다음에 취득 가액 등을 순서 매감기 그다음에 매감 환기 이 싸움 붙였었죠. 지겹게 나오는 거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되는데 중간 나머지 문이 너무 어려운데 거의 모든 문제가 매감기 매감 환기. 그래서 이런 조항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한 다음에 차금과니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국외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어떻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장미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에 관한 조항도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준용하지 않는 것끼리 미등기 양도 자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준시가 이 세 가지는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해서 추장미 해서 자
추계 결정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매감 환기, 매감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디다 적용하지 않는다. 기역, 니은, 리을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얘기하고요. 매감기, 5년 이상 거주했을 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장비라고 해서 추계 결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기준시가라든가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가 이런 조항 등이 추계 결정에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소득세법상 뭐라고 되어 있어?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자, 지금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한 주제죠. 다른 사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예정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또 하나, 확정 신고 납부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정신고 납부로 가름할 수 있지만 뭐라고 사족 붙어 있게 되면 2번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슈 분납이라고 하는 거.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분납할 수 있고요. 확정신고 할 때도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 질문. 5월 15일 날 거래가 됐으니까 말일부터 2개월 이내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질문.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과가 되게 된다. 중요 쟁점이죠. 그 다음에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지만 예정 신고할 때 분납 허용되지 않는다.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납부월세액의 2분의 1까지 2개월의 범주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3번. 여기는 문제가 되게 간단해. 예정 신고해야 된다를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문제 1세대 1주택 9억이야. 그러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렸단 말이야. 양도 차손이 발생했을 때 또 양도 차익이 없을 때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 무조건 다 예정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 않게 되면 그때 파생되는 문제가 가산세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신고를 한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른 양도 거래가 없다라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도 거래가 있었다면 이때는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2,000만 원 초과할 때 100분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서 이게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딱 3개 가지고 주구장창 우리 먹고 있는 파트가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에서 일단 다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퇴직소득이 있었고요. 양도소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있게 된다. 그래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역권, 지상권 설정은 기타 소득이 된다. 즉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오른편. 그래서 그 다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뒤만 봐야 돼. 총수입금액에 산입 안 했던 게 있었죠. 주택의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경우의 수가 뭐였어? 바로 3주택 이하가 돼야 되나요? 3주택 이하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 합격이 3억 이하 이런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이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2주택 다시 2주택 소유자가 받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받은 금액이 얼마? 3억 이하가 되면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르면 다 어떻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9억 이하까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억 이하까지가 어떻다?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국외 소재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해서 요거 오른편이죠. 그래서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은 어떻다? 비과세. 그럼 나머지는 다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문제 잘못 만든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4번 지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 잘못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주택을 소유원자가 받은 보증금 합격이 5억일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제 틀렸죠. 그래서 지금 사자 다시 다 맞나?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답은 5번 됐고요. 4번은 지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아예 삭제를 하고 접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두 개로 이제 끊어가야 돼요. 이제 국내 소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것과 산입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줘야 되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만 외우십니다. 무조건 다 산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2억자, 2주택 이하의 소유자가 받은 주택보증금은 금액을 불문하고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설령 3주택 이상이라 할지라도 받은 보증금의 합격이 3억 이하가 되면 다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은 5번으로 뽑으려고 했고요. 4번은 자 출제 오류 해서 버리시고 나머지 이슈. 자, 이거 몇 번 봤던 주제인데 이건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작년 문제에서 자 바로 이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간주 취득 중에서 자 법인 설립한 후에 자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그전 2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인데 자 문제 그냥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법인 설립 시 만주 중에서 5천주 이 사람 과점주주 아니니까 자 이거 지금 세금 안 내죠. 두 번째 이슈. 자, 법인 설립한 후에 6천주가 됐다. 그러면 이 부분 법인의 보유 자 부동산 중에서 얼마 60%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다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제 3천주가 됐으면 이때는 다시 세금 안 낼 테고요. 이때 다시 8천주가 되게 되면 20%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게 과점 주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과점 주주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같이 이 안에 문제가 내포가 다 돼 있죠. 했을 때 어디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을 거냐 해서 이미 60% 부분을 냈으니까 80%니까 20%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삼게 된다 해서 여기까지 보셨고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